6.15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늦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이신 서른 의원님 모시고 저희가 대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의 구상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남북관계 아마 전문가 측에 속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스님 앞에서 연부를 하는 것 비슷하게 들릴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오전에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비슷한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6.15 기념을 한 그런 형식의 세미나였는데 좋게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5분이 토론을 해주시고 또 패널에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7번, 8번, 10번 가까이 말씀을 했는데 흐름은 표현은 다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흐름은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 뭐냐, 한국이 이를 저지르고 미국이 뒤에서 따라오고 그러고 나면 결과는 좋더라. 남북관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가고 미국이 투덜투덜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따라오고 그리고 결과는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북한도 좋고 이런 관계가 정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칙으로 볼 때 지금 이 통일부 장관 이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표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은 정리를 하면은 그렇더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가이든 전문가가 아니든 이게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직관에서 내려지는 결론이구나. 이게 정말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구나. 이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조치 후 양해. 그 말은 먼저 이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설득을 해서 양해를 받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라. 명진선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주제 발표하신 분들은 그렇고 토론하신 분들도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경제 활로라는 얘기인데 이 활로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방법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 정부 특히 통일부 장관 신부를 맡아서 남북 간의 교섭도 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신부를 맡고 있는 이 책임 부서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활로를 뚫으려고 해야지. 근데 쭈삣쭈삣 누구 눈치 보면서 그래가지고는 이게 백년하청이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결론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있게 되면은 6.25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파괴력 규모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누구라도 절대로 전쟁은 못한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대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법은 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나눠서 풀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 문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느냐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잘 모르는 척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형지물도 잘 모르는데 앉아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차를 끌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지고 문제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이 식견과 제대로 된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왔으면은 바로 갔을 텐데 월서가 도착했을 텐데 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른 뜻이 있는 사람,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못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그런 자세. 결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뭐 제일 강대국입니다. 우리 중국한테도 이 사드 문제 등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국제관계에서 외교관계에서 힘의 지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그렇게 진행돼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다음 문제고 결국은 힘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고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는 엉뚱한 상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를 한다면은 다음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지혜롭게 끈질기게 외교를 해낼 것이냐 이게 또 해법으로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 좋은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부시를 만났을 때 아들 부시를 만났을 때 부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This man? 이 친구 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시가 이 도라선역에서 철도 침묵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심지어 기자회견을 두 분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이 부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먼저 하러 나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김대중이 주문 이렇게 주문을 해줬어요. 그러고 하고 나서 들어와서 네 잘했지요? 시키는 데 했지요?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라선역에 가서 철도 침묵에다 남북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써나가고 부시가 1년 남겨놓고 클린턴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은 뭐냐면은 끈질기게 이 설득을 해야 합니다. 상대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처방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설득을 했고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간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도 그 사례는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미국을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잘 몰라요.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이 상원의원들 뭐 5명, 6명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요. 와, 이 사람들 정말 모르구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한국 문제 전문가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도 우리보다 훨씬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다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쪽을 보고 있고 같은 민족이고 말 다 통하고 정보량이 미국과 우리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훨씬 많죠.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밖에 없죠. 미국 사람들은 워낙 대미예요. 200개 국고장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뭐 10위권에 들어왔다 그러지만은 미국이 볼 때는 전 세계 200개 국장 한국가예요. 거기 관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 뭐 어떻게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불행은 그 모르는 사람들이 모든 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러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숱하게 가가지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오히려 더 잘 먹힐 소지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서든 미국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을 해내야 합니다. 싫든 좋든 그 벽을 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길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미국이 노 해버리면은 꼭 가야 할 길도 못 가고 막히게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사례를 볼 때 좋은 답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뭐 이해관계에서 군산복합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건 잘 안 고쳐져요. 그렇지 않고 판단의 착각에서, 판단의 착오에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더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저 붙이면 바른 길로 와요. 예를 들면 샌더스, 지금 민주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샌더스가 정말 몰라요. 얘기를 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수 있느냐. 그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짚어주는 심정으로 미국 사람들 설득하면서 그게 길이 아니요. 이게 길이요 하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작은 결론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거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뭐 전쟁한다는 있을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했고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굳이 길게 설명 안 하도록 이해하실 텐데 잠깐 설명을 하면은 한국 경제에 두 번의 점프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데 베트남전 하면서 그 특수가 있었습니다. 월남전 특수. 그다음 또 한 번은 아랍 중동 오일 달러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짬뽕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묘하게 그런 이 한국 경제를 살려내는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국 경제 오늘의 지금을 쌓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축소기로 가면서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 미중 간의 이 싸움에서 혼에 몰려가지고 고래 싸움에서 서야부 등 터지는 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 살려낼 것인가 방향으로 북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정상화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개성공단 그 급료를 얼마나 줬습니까? 뭐 7만 원 줬다고 안 그럽니까? 다 해봐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북한의 싼 이 노동력, 기술 좋은 노동력,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합치면은 뭐 지도도 공짜 아닙니까? 우리가 하려면 공장 세우려면은 평당 몇백만 원씩 줘야 되는데 입지 조건은 최고죠. 기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오죽하면은 개성공단에 있던 126개 기업이 재개하면 126개 전부 다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통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하기 좋다는 얘기죠. 그게 개성공단만 될 것이냐? 우리 기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 100개만 만들어 놨다. 북한 전역에. 우리 살 길 나오고 북한 살 길 나오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그냥 평화라는 그 대전제도 물론 있지만은 그건 이게 전쟁 안 한다 했으니까 평화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어떻게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게 전쟁하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안 한다고 전제를 하면은 다음 평화인데 평화의 대가는 뭐냐? 우리가 살 길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2차에 걸친 이 한국 경제 활로가 있었듯이 제3의 특수는 북한 특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와야 우리 경제 다시 이제 활력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 단계 점프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 국민들 대충 감 잡고 있죠. 모르는 사람 얘기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해서 반대하고 또는 주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보수적인 분들, 북한하고 뭘 어떻게 했다겠다는 거야.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경제 문제로 가지고 설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안 된다는 건 그분들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잘 없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살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이걸 설득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미국 관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의 벽을 넘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 뭐 보수적인 분도 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설득을 해내야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분들도 동의한다. 같이 가자 할 때 하고 그분들이 뒤에서 막 잡아 당기고 못 가게 잡아 당기는 할 때 나오는 추진력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보수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 틀이 미나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나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하셔서 만들었습니다만 그 취지가 보수, 진보, 중도 뭐 사회각계단체 다 합쳐가지고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자. 이제 이게 취지였는데 지금은 지금 보수 측에서 거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발을 자꾸 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자꾸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국회를 봐도 알지만은 한번 틀어지면 다른 모든 문제가 다 안 풀려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 지금 진보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보수 측에다가 노크를 하셔가지고 다른 문제 제껴놓고 남북관계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전쟁은 안 되는 것이고 누구도 전쟁하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쟁은 안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아니냐 함께. 그 경제는 지금 과거에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 길을 뚫어 나가려면은 우리가 남북의 보수 진보 따지지 말고 함께 가야 될 거 아니냐.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합리적인 처방 아니냐. 이렇게 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설득되면 제일 좋고 설득 안 되더라도 입도 딸싹 못하게끔 좀 해놓는 게 이게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으실 것이고 제발 잘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건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나와 있다 생각해요. 서로가 처해 있는 조건들을 보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북한을 개방해가지고 그리고 경제를 이렇게 세우고 뭐 앞으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간단해요. 일상적인 이런 목표 똑같습니다. 북한이 무슨 남쪽을 침공해가지고 적화해서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부흥을 해내고 그리고 국내 정치를 잘해서 우리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됐듯이 우리라고 같으면 이제 우리라고 못할 거 뭐 있냐? 우리도 한다. 베트남 뭐 하듯이 우리도 한다. 중국 하듯이 한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은 갖고 있는 생각이 물론 기본적으로 비핵화죠. 핵 가지고는 전 세계가 위험해지고 인류가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비핵화 해야 된다는 건 뭐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 전 인류가 비핵화 안 된다는 거는 논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북한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북한을 인정해주고 나오너라 같이 살자. 따지면 너무도 간단해요. 대한민국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좀 나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대신에 이제 전쟁 없고 남북이 서로 바보 같은 그런 경쟁하지 말자. 우리가 나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거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의 제3 입장이니까 뭐 남북이 잘한다면 다 좋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은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한 정책, 이 정책하고 대한민국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하고 거의 유사해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북구 가셔가지고 대화와 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했는데 중국이 딱 그 말 받아가지고 거기 맞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하고 중국 관계자들하고 쭉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책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미국이 갖고 있는 이익 그게 이제 군산복 합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조건들 이게 깔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부닥치면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 클린턴 정부 때 2000년입니다. 6.15 정상회담 하면서 남북이 이제 6.15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뒤에 클린턴 대통령이 기억하실 겁니다. 올브라이트가 평양 방문하고 그 다음에 조명록 차수가 이게 주렁주렁 군복 입고 워싱턴 가서 클린턴 대통령 만났습니다. 그 다음이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가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수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수교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핵 문제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핵이 개발할지도 모른다 개발하고 있다는 소리는 했었지만 지금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죠. 수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스케줄이 짜여 있었고 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아랍을 공격했던 거 이래가지고 이게 긴장이 막 솟아오르면서 공화당 쪽에서 이 상황이 있는데 어디 평양 간다는 거냐? 못 간다. 클린턴 입장에서도 그렇긴 하다. 내가 못 가겠구나.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대로 이 워싱턴을 와서 여기서 결정을 하자. 워싱턴을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하고 잘 교통이 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김정일 위원장대로 미국 가라. 미국 가서 수교를 해라. 지금 부시 그때는 선거철이었습니다. 10월 달쯤 됐을 테니까 11월 달 이제 대통령 선거를 끝장내게 돼 있는데 부시가 등장할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그런 게 진도가 나가버려야 한다. 당신이 미국 가서 수교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북쪽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결국은 부시가 등장하고 클린턴 정책 전부 다 쓰레기통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그 부시가 하는 정책은 우리 세계 최고의 국가이고 1등 국가이고 북한은 뭐 200개 국가 중에서 한 180, 190등 하고 있지 않느냐. 니들 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이 악의 축으로 몰았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교하자고 그래놓고 아니 갑자기 나를 왜 악의 축으로 모느냐. 이란이나 이라크야 뭐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악의 축으로 몰아. 날 죽이겠다는 거야? 미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좋다 그러면은 나를 죽이겠다면 나도 살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학개발이 가속화됩니다.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이
2001년도 돼가지고 9.11이 터지잖아요. 9.11이 터지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외교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획 돌아가지고 초강경으로 나가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태도가 뭐 전혀 바뀌지 않고 부시 정부는 더 강화가 되죠. 너 놀아봐. 마음대로 해봐.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나도 살 길이다. 착착착착 핵 개발만 했습니다. 그 이제 핵 개발은 다 돼가는데 부시가 가만 보니까 하나도 행보 없고 아까 말한 대로 7년 동안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다가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보니까 아니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갔고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클린턴 정책을 돌아갔지만은 안 됐어요. 뭐 1년 남긴 처지에서 이게 교습이 됩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 개발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다 내놔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렬되고 말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들었었는데 이게 일이 안 되려고 한국 정부가 이명박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었으니까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 문제를 개척하겠다고 해결하겠다 나서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오바마가 아무리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그거 같이 동조를 안 해주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냥 넘어갑니다. 부시 정책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 입장에서는 좋다. 그럼 내 살 길은 이거다. 핵 개발이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다행히 트럼프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트럼프는 미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국 주류 세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국 주류가 갖고 있는 입장은 막 똑같았어요. 북한을 보는 시각이 저거 뭐 190등 우리 세계 최고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너 우리 말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부시가 그런 정책을 취한 게 왜 그랬을까? 왜 클린턴 정책을 이어가지 않고 그게 합리적인데 왜 저렇게 무시하면서 네 마음대로 놀아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악당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무기도 만들 명분도 생기고 뭐도 있고 너는 계속 나쁜 상태로 있어. 너는 악당이 계속 있어. 이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계산했을 거라 생각이 들죠. 우리야 뭐 죽어나는 거죠. 그 사이에서. 그런 정책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해결하는 건 뭐 어렵지 않다. 북한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냐. 처음에 트럼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북한하고 뭐 국교 정상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sulsul 흘렸습니다. 지금 요즘 그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국교 정상화하고 핵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핵 사찰 들어가서 풀어내면은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대단히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니까 안 풀린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북한 인정해주고 아니 우리 냉정히 생각해서 독재 국가가 아프리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재한다 해서 그걸 가지고 너 같이 안 놀겠다 하면 그 얘기 되겠습니까?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이 북한 내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 눈을 그쪽에다 돌리면은 내정 간섭이 되고 대화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일단 접어놓고 덮어두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 뭐가 있냐 없다 이거예요. 유엔에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다. 김정은 정권 인정하고 같이 함께 하자.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어렵냐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느냐. 핵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핵 노려놓겠다는데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빅딜이 됐든 스몰딜이 됐든 빅딜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스몰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어려운 문제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을 숨겨놓을 수 있다. 뭐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숨겨놨다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핵이란 게 기본적으로 방어용인데 미국이 공격 안 한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짐되고 나중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큰 짐이 될 터인데 뭐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숨겨놓고 뭐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는 큰 틀로 보면은 그건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가도 아무 상관없다. 나중에 자진반납할 것이다. 사실은 그때 잘못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놓겠다. 나는 그럴 거라 생각해요. 평화가 한반도에 지배한다면은 여러분 생각에 대한민국이 북한을 쳐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0.001%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전쟁을 하느냐 말이에요. 전쟁하면 지 죽고 내 죽고 다 죽는데 미쳤다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미국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은 자기들 죽는 게 아니고 죽는 사람은 남북관계에서 이게 우리만 죽는 거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건 전쟁 안 하려고 합니다. 못 합니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이런 예상 때문에 핵이 필요한 건데 미국이 누구고 절대로 침공 안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막는다. 대한민국이 막아준다.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일테면 미국 공격한다 그러면은 평양 공격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여기에 일테면 가장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면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왜? 누가 대통령이 된지 뭐 쥐도 죽을 가능성이 있는데 서울 시민 절반이 죽을지 얼마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때문에 핵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핵회담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무슨 불신, 뭐 숨겨놓을 것이다,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걱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별로 장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핵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주 지어맞단 문제를 가지고 몇 시간씩 싸웁니다. 툭툭툭툭 나가면은 문제될 게 트럼프 그런 식입니다. 트럼프는 직관에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솔직히 핵 문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일일이 다 알면은 그 해결 복잡해져요. 해라 하고 탑다운 방식 해라 그거는 틀린 거니까 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으로서 상황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볼 때 저게 답이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 문제가 남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데는 그냥 전문가로 자칭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런 통에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 건줄기를 따라서 툭툭툭툭 놓다 보면은 해결되게 돼 있다. 이게 지켜보는 저 입장에서 아 그렇구나. 이 답이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한반도의 전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결론.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함께 가면서 평화로 경제를 이렇게 세워야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제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두들거리면서 따라오도록 하면서 먼저 일을 벌려내고 그리고 미국이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 됐네. 처음에 우리가 반대했었지만은 결과는 잘 됐네. 이렇게 해왔던 게 남북관계에서의 미국과 한국 간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면은 두루두루 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걸 일테면 수칙으로 정하고 가면은 이 문제는 풀어질 거라 생각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저는 데드라인을 10월달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내년 10월쯤 하면은 봐라 내가 아무도 못하던 걸 내가 했어. 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 미국 국민 여러분 내가 이랬는데 대통령 안 시켜줄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건 상당히 바른 계산일 거라고 보고 어쨌든 10월이 됐든 그전이 됐든 그런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할 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10월쯤 9월도 좋습니다만 그때쯤은 미국이 수교하는 이런 형세를 갖출 것 아닌가. 중간 과정으로서 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건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노이 회담은 반성공이거든요. 다 합의했다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 게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미국의 자체적인 상황 때문에 밀로 특검인가 뭐 그거에 모든 신경을 꽂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본래 그 직관을 가지고 이거 깨는 게 오히려 나한테 도움된다 이래서 깨버렸던 것 같은데 곧 미국 수교를 전제한다면은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3차 회담을 하면은 틀림없이 이 평양 연락사무소가 나오고 종전선언도 하고 제재 일부 풀어지고 이런 과정이 올해 10월달 안에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 좀 더 하고 10월달쯤 돼서 내년 10월달쯤 돼서 이 수교하는 그리고 핵을 전체 다 내놓는 이런 절차로 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요. 뭐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고 북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북정권 우리가 노타치다. 너희들 잘 살아 알아서 해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는다면은 안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에서 대단히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10월까지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고 우리가
내년 뭐 연말 또는 그 2021년 이때쯤에는 우리 차 타고 평양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사람들 좀 자주 만나 설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남남 대화를 줄기차게 좀 하셔서 아주 골수에 맺혀 있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 이해를 좀 시키면서 다른 문제 떠나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분들도 뭐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알아듣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미국과 관련한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대할 거냐라는 것이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토론회가 오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결론이 선조치 후 양해. 이걸로 결론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조치 후 양해를 하려면 일단 조치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정부의 의지와 결단력, 실행력 이것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도 탑다운 방식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도 남북 관계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나 특히 이제 관료들이 갖고 있는 통일부 관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 입장, 자세 이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던 그때 한 10년간 단련되어 있는 이런 자세가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관료들은 원래 보신책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제 관료들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부수적 입장이 덧칠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안 풀리죠. 더군다나 북쪽이 이렇게 이 소위 위협적 세력으로 있다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잘 안 풀리려고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난간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선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 행정 관료들에게 맡겨 놓으면은 뭐 백날가의 선 조치는 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나 또는 강요들 또는 대통령 이런 지부가 나서서 이를 풀어내야 할 게 이 오늘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과 직접 설득하면서 국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적어도 관료들이 갖고 있는 생각보다는 좀 앞서가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통일부 장관부터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설득하면서 가는 이 작업.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것은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문제냐. 대북 제재하고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쭉쭉 치고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쳤다면은 일테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서 극적인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시간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 북쪽에서는 말만 분들에게 하면 남은 하는 게 뭐 있냐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되는데 후속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꼬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관계도 안 좋아진 겁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끝이도 안 갔을 것이고 이 하노이 회담도 난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치를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피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상황이 안 좋아진 쪽으로 흘러간 거죠. 그거를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미국도 좋아지고 미국도 순호기가 좋아지고 이 해피핵과도 조치가 빨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안 하니까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평양 갔다 오셔가지고 돌아오셔서 통일부 장관 넣고 야 이거 치고 나가자. 개성공단 재개한다든지 금강산 관광한다든지 개성 관광한다든지 뭘 하나 하자. 이랬더라면은 상황은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미국이 야야야 왜 제재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재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제재했기 전부터 우리가 했던 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했으면 미국 그걸 안 된다 못한다 이러지는 않을 처지예요.
하면은 나중에 보면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따라오는 이런 상황으로 갔을 텐데 그걸 선조치라는 이 상황이 빠지고 용기와 결단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는 거죠. 난 지금도 해야 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북쪽에서 호응을 해옵니다. 호응을 해오면은 미국사람들 볼 때 이거 괜찮네 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두들거릴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해봐라. 이게 더 좋은 길이야. 나중에 봐라. 결과를 봐. 보니까 맞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조치라는 것이 이게 뭐 누구 나쁘라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보고 따라오느라. 너가 해치는 거 절대 아니야. 너가 이익을 해치는 게 아니고 남북미 다 좋자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좀 따라오면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하라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의 그 결심, 그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통일부에 있는 그 관료들을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쯤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인 이주태 국장께서 그 개성공단 그 기업인들 방북 신청을 이렇게 했더니 계속 이제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해주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개성공단이 곧 열릴 거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을 줄까봐 이 승인을 못하겠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국장은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과연 이 대통령의 그 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받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가? 진짜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건가? 이런 그 의문이 크게 들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질문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오이사 조치 해제, 그 다음에 이 남북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 의원님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과연 이 현 통일부에서 충분히 가능하겠는지, 그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이 민주당의 역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뭐 저 개성관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점차 풀려 나가면은 오이사조치도 다시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제 오이사조치를 해제해내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테니까 관광과 개성공단이 다 풀어지면은 그 다음 조치로는 오이사조치 해제로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사이에 이제 북쪽이 어떤 또 이 화답을 해오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해결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0월 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북이 수교하는데 무슨 다른 뭐 이게 있겠습니까? 제재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풀어갈 것을 생각해서 차근차근 나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10월을 놓치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거나 또는 당선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당선됐을 때 이때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트럼프 뭐 시간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는 뻥이고 양쪽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북쪽이고 미국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건이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북쪽도 그렇게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게 좋아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를 하면은 나는 그 결과는 반드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70년 동안 서로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입장에서 전화도 좀 자주 하시고 나도 지금 청와대도 얘기해요. 전화 뒀다가 뭐 쓰려고 하느냐. 자주 좀 통화를 해라. 통화하다 보면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통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직접 만나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반문점에서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가 손해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격식 다시지 말고 원포인트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평양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 시간이야 우리가 필요한 길도 좀 닦아줘야 한다 생각해요. 빨리 좀 오게. 못할 게 뭐 있느냐 말이에요. 와서 만나서 대화하면은 결과는 항상 좋고 국민들도 안심 넣고
빨리 해야 합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가 뭐 얼마 전부터 꽤 됐죠. 우리나라 이제 여야 정치인들 그다음 기업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도 최근에 그 주한 미국 대사와 이제 만났다는 거를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누는 혹시 협박을 당하시지는 않았는지. 뭐 협박한데 우리가 협박 당할 사람입니까? 우리야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고문만 받아도 저는 엄청난 고문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협박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외교관에서 협박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해리스 대사가 양반이 군인 출신 아닙니까? 모계는 일본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 해군 이 제독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자세가 딱 그대로 있어요. 전임 리포트 대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얘기를 해보면은 논리적이고 따박따박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해답을 해줘요.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는데 해리스 대사는 보니까 군인으로서의 이게 처음에 뭐 얼성해 보여요.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군인일까 싶은데 말을 해보니까 완강하기가 짝이 없어요.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통역이 있어서 다행이지 통역이 없으면 싸움 나겠더라고요. 그 외교관이라기보다는 군인이에요. 물론 뭐 우리도 군인 출신이 뭐 나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주요국의 대사를 군인을 내보내는 거는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분이에요. 상황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관 쪽하고 우리 정부하고 많이 이제 약간 그 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게는 안 보고요.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또 기본 입장대로 또 이해를 하고 미국 대사라는 분들은 미국의 기본 입장에 충실하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처방 자체가 정확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처방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옳은 길이요. 이 길로 갑시다. 자꾸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은 따라옵니다. 네. 그걸 해내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있었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유럽 3국 순방하시면서 또 이제 선언문을 또 발표하신 게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좋은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대담하는 게 이게 하나의 새로운 또 포커스를 이룰 것이다 보는 게 정세현 장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미 남북 3자 틀로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처방은 그냥 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다.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를 정리를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평화회담을 나가게 되면 중국이 이제 관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한국정부 당시에 중국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평화회담으로 진전되면은 이제는 우리도 한마디 하겠다. 이 사자가 절충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선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각체제, 사각체제로 변하는 거죠. 미중, 남북. 여기 조금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틀 내에서 이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빠지게 생겼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함께 들어와서 문제를 풀면은 미국이 컨트롤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쉬운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왜? 비핵화에서는 적어도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 기본적으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시진핑이 중국을 갔을 것이냐, 북한을 갔을 것이냐, 미중 이 갈등 속에서 북한 카드를 이용하겠다는 거죠. 겉으로는 비핵화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건 같아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미중 갈등 속에서 하나의 카드로 나는 쓰겠다.
북한 카드를 써보겠다.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게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겠지만은 틀림없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하는 얘기죠. 나 이 카드 하나 있어. 날 괴롭히지 마. 뭐 이런 얘기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지금 가는 이유가 그거죠.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좋다. 나도 북한 문제를 건드려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계산법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죠. 적어도 북한 문제를 딜하는 처리해내는 방향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나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 정부 갖고 있는 시책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에 좀 주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항상 해왔습니다. 남북 문제를 푸는 데는 교류가 최선의 방법이다. 교류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남북 관계에서 교류는 간첩 행위를 제외한 모든 교류는 선이다. 저는 그렇게 내립니다. 판정을. 그러니까 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문화단체는 문화단체대로, 스포츠단체는 스포츠 교류하고, 경제단체는 경제 교류하고, 정치권에서는 정치로 교류하고, 각종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은 스스로 알게 되고 나중에 어느 새 가서 이게 통일이구나 이런 시점에 올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한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 가고 일본 가고 하듯이 서로 갔다 왔다 하고 이 경제적으로 같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 나가고 이러면은 된다. 그러다가 서로 다 이해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우리 후배들이 이제 통일하자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도롱이 방안이지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은 지자체가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자체도 다 예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북쪽하고 대화 나누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쓰면 되죠. 그래서 내가 북쪽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지자체하고 좀 대화를 해라.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 하고 싶어한다 대화를. 인천도 좋고 경기도 좋고 심지어 지방 우리 부천 같은 데도 기초단체들도 하고 싶어해요. 뭔가 갈로를 뚫어보려고 그러는데 길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가 그런 걸 과감하게 풀어주면은 얼마든지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간첩 행위는 안 된다. 이걸 전제로 하면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죠. 그럼 이제 이 통일부가 이거를 이제 실무적으로 받침해줘야 되는 거네요. 나중에는 통일부가 오케이 안 해도 알아서 할 거예요. 통일부 일일이 다 뭐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뭐 통일부 감나라 외나라 하겠지만은 나중에 가면 그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저절로 알아서 하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통일부가 뭐 컨트롤 하려고 할 거예요. 나중에 되면 대도 안 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 의원 외교를 통한 이 대북 사업, 이 의원들이 좀 촉진자 역할을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이 러시아를 지금 가도록 돼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다가 의회 관련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는데 북쪽에서 오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올지 안 올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제 알아보니까 북쪽에서 대표 2명이 온대요. 그럼 내가 가겠다. 다시 이제 변경을 해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최고인민회의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쪽 대의원들하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뭐 격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거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은 저쪽에서 아직 답변이 없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꾸 요청을 하고 다른 관계들이 좋아지면은 그런 문제들도 쉽게 풀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남북 해맞이 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금강산에서 그거 언제 했습니까? 2월달에 했거든요. 해맞이면 1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2월달에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제대로 하면 잠을 못 자요.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업무가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서는 세세하게 다 그쪽에 오케이가 나와야 되는 처지라서 이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행사가 2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듯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평양에다 연락사무소를 차리라. 대화 경제를 위해서
대화를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하려면은 빨리 평양에 연락사무소 차려가지고 이 우리 청와대하고 직통으로 얘기하듯이 그것을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가 될 수 있게끔 채널을 뚫어놓지 않으면은 이게 대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렇게 비경제적으로 할 이유가 뭐 있냐. 연락사무소 빨리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대화하고 바로바로 결정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 걸릴 걸 한 달 만에 할 수 있고 열흘 만에 할 수 있다. 그걸 왜 못하느냐. 연락사무소 처리주면 뭐 수교하기 위한 수교를 어차피 할 거 아니냐. 그거 빨리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놀아라. 회의가 경제적으로 돌아가게 해라. 대화가. 이런 주문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제 주문이기도 하지만은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맞다, 저거다. 저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과의 그 이 민간 대화를 좀 많이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눈을 국회로 딱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남북 관계에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호응해서 지난번에 금강산 갈 때 저 황영철 의원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당 의원들 중에서 뭐 참 이게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설득을 해서 대화를 하면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 보수 국민들도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거기 그 처방이 맞구먼 이럴 사람이 난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 대화하는 이 장을 좀 만들으셔가지고 보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좀 바꿔주는 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한 1년 정도 10개월 남아있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협조 안 합니다. 절대로 협조 안 하고 이 사태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간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선거로서 개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가지고 제대로 된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나라가 돼가지고 남북관계가 축축축축 치고 나가게 하자. 이건 내년 선거에 될랬다 생각하니까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이니까 여러분들 하시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딱 1분 안에 끝내고 마무리 짓고요.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좀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뭐 민주화 운동하거나 통일 운동하면 감옥 살기 바빴으니까 그런 이제 엄혹한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좋은 의견들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좀 일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잘 이끌어 가지고 내가 형이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런 자세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은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 사람을 그냥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안 되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좀 계도로 시켜야 되겠다. 태도로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이끌어내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은 이게 좀 좋은 상황이 올 것 아닌가. 결론은 내년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북교류 화이팅! 화이팅!